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환경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환경농업 정책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직불 제도와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농업환경 프로그램 만들려고 했는데 2개만밖에 생각 안 했다고 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를 설득하면 되지만 이런 직불제 예산을 받다고 정책을 수립하려면 소비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내가 낸 세금이 왜 농민들 직불제 지급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주는 데만 쓰여지지? 우리는 뭐냐, 이런 이제 그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안전이니 소득이니 뭐 증산이니 이런 것들은 자기 진영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밖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때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을 관리를 잘하고 보존을 잘하면 당연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목표가 안전이 아니고 결과이고 목표는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내 주체들이 같이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선언, 이런 공동으로 홍보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간을 제가 자꾸 줄여서, 근데 지금 7, 8분인데 10분 하셨어요, 최 교수님도. 이게 지연이기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토론자가 발표자보다 더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발표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굉장히 짧게 하셨으니까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뭐 최석준 교수님 말씀은 환경이라는 공통된 우리가 그 관점 가지고 내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키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쭉 이기는 설정과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최지영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예, 방송에 봐는 수고자분들 최지영입니다. 저는 전공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 한번 농업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평창 캠퍼스에 있습니다. 농산인들 관악으로 오는 대규모 시설이 평창에 있습니다. 축산이라는 것이 제가 간 지 6년 됐는데, 6년, 5년 짧지만 그 사이에 농업 여건이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은 굴짝굴짝 시설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비닐하우스,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냥 농작물 들어오면 괜찮은데 도로 겹죠, 모양 짓죠, 비정농으로 다 없애죠, 산지 다 까고, 요새는 집을 지을 때 옛날 집 때 절대 안 했습니다. 산을 따고 경관 정도 했습니다. 산지에서만. 그래서 농촌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되고, 불과 한 4, 5년 정도 사이에. 그리고 감자밭에도 수도가 들어옵니다. 감자밭에 수도 들어오면 농업용지를 직접 지하수로 이렇게 해서 씁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농작물 가뭄 피해는 전문입니다. 지원해서. 제가 보는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농지가 1.5헥타르예요. 50.5헥타르.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작은 수준인데, 미국은 보니까 176헥타르. 우리나라도 150헥타르, 이런 거 보는 중이니까. 그 땅이 없다면 네덜란드도 25헥타르.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농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농사를, 우리나라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이 있는, 지금 우리 농업 공장 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근데 이제 시설 컴팩트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이런 쪽이죠. 그래서 스마트팜 이런 쪽에
이제 축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헥타르당 돼지 한 6마리 정도 키우고 닭은 한 100마리 정도 키우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닭은 5마리, 헥타르 닭 5마리. 우리나라 얼마나 가축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 경종력이가 잘 안 돼서 항상 농업오염하거나 축산이나 연결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가 친환경 농업 상당히 많이 강조하지만은 주민들이 실제 눈으로 보는 거는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시설 재배지 근처에 있는 환경관리라든지 기타 환경을 고려하는 이런 농업 관련된 경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상당히 국민들이 농업 생산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의식 조사를 했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 80%가 미세먼지라고 했거든요.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미세먼지가. 물이 오염돼 우리가 수도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물이 부족하면은 전지를 지어서 중수도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는 바람에 따라가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불안하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전쟁보다 오히려 훨씬 국민들이 두려운 게 미세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농업 환경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발제 자료를 미리 줘서 쭉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김태현 교수님이 상당히 제안을 합리적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을 펼치는데도 김태현 교수님 제안은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가서 정착이 돼야지 단순히 무슨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생산성만 이렇게 강조를 했다가는 국민들이 먹거리도 자기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불안감이 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게 우리 개구리가 멸종위기종인 건 모르시죠? 개구리가 지금 옛날에 그렇게 많이 발표로 차이던 개구리가 지금 멸종위기종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 계시는데 제가 가면은 요새는 개구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 개구리는 소리 시골에 안 들리는 게 없어요. 왜 없어졌겠어요? 그래서 농수로 끝에서부터 다 시멘트 포장하죠. 시멘트 포장 안 하면은 농기계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도 비슷한 여건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논의 문택이거든요. 추사하고 난 다음에도 개구리가 살 수 있게 이렇게 물을 안 빼고 유지하는 이런 쪽 부탁이란 친환경, 단순히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을 이렇게 잘 친환경스럽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은 우리나라 음용수 먹는 4% 5%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왜 상수원을 기피합니까? 물어보니까 상수원이 오염돼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 우리 현 상태로 계속 이게 농업 기반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개구리가 없는 농촌 생산되는 거 누가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오염 소스, 농지, 재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저희 친환경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몰려오셔가지고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청중 중에서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한 2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 데일리 한국의 환경 전문 기자를 송찬영이라고 합니다. 지 교수님하고 상지대 교수님하고 두 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사실 기사를 쓸 수 있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농업이라고 그 주제를 잡았는데 저는 뭐 기후변화라든지 최근의 환경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 줄 알고 사실 왔는데 이 유기농업과 관련해서 집중됐기 때문에 사실 좀 끝까지 이거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귀농을 했다가 친환경 농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따로 다른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그 환경이민이라든지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거주지를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농촌에 가면 쓰레기 때문에 사실은 난립니다. 예,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퇴비화하는데 부숙이 안 돼가지고서 이 냄새 이것 때문에 내일 또 환경부에서 관련해서 세미나도 사실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배출권과 관련해서 이 친환경 농업을 했을 경우에 배출권 거래소와 관련해 가지고서 뭔가 연결을 시켜서 지자체로 하여금 친환경 농가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 발제자 중에서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얘기를 하셨었죠. 그 자기 제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업을 했었던 저는 6기까지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안 돼갖고 기자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기 제조를 하게 되면요 소비자들이 이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틀 안에 넣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정책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양 목사님 최양부라고 합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 교수님이 그냥 자리를 뜨셨는데 유기농 3.0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유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아이폰 자체가 유기농 3.0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나라 괴산에 와서 2016년에 해서 벌써 지금 2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거의 유기농 3.0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유기농 3.0에서 또 최 교수님이 빠뜨린 얘기가 그 유기농 아이폰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기농 3.0에서 인증 만능주의가 오히려 유기농업을 제약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유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고 많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족농이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실천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가족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가족농들을 전부 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상에서 영역에서 배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유기농업이라는 인증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발전의 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에서 역행을 했다는 것을 성찰하고 이걸 판을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3.0에서 인증제도를 바꾸는 대신에 자가 인증제도라든지 참여 인증제도라든지 하는 다양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한 가지는 놀라는 것은 아이콘 매장에 가서 한살림 매장에 가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협 매장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파는 물건이 전부 다 유기농산물 인증 마크가 붙은 것만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농약까지 최소한 무농약 이상만 다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농약이 없어진 이후로 굉장히 채소의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유기농도 아니고 무농약도 아닌 자기들 자체 아이쿱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자체 인증 A 인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살림 인증해서 이미
상품으로 시중에 팔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매장에서 자기 인증이라고 이미 그렇게 그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럼 이 자기 인증이라는 것이 어떤 인증인지에 대해서 자기들 그것이 국가가 정한 유기농업보다 더 높은 인증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전혀 그 회색지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유기농 3.0이라는 그 제도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제 자기 사업으로 써버리면서 자기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일, 채소, 이번 금년도 채소가 여름철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제가 매장에 가서 몇 차례 보니까 전혀 이상한 인증이 아무것도 없는 인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것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일반 농협 매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물건들을 거기서 왜 이런 물건들을 팔고 있느냐, 제가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서 문제를 좀 지적했던 것이었는데, 이미 이것은 이제 치외법 망을 벗어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예요. 아마 정부도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유기농 3.0의 지금 최종 버전을 가지고 학계가 다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3.0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김정 교수가 주장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직불제라든지 지금 논의하는 직불제 논의나 이 환경 보전 프로그램 논의나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박종서 사무총장께서 그쪽에서 가산형 직불제에다가 이걸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도 자체, 논의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직불제 개편 논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많은 정책 논의를 할 때 벌써 1994년에 정책을 시작해서 2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부가 5개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5개 정부가 들어가면서 농정이 이것이 하나같이 일반 방향으로만 흘러온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YS 때 농정하고 DJ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다 얘기했던 게 가족농성 정책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양성 공익적 부가가 공익적 지속 가능한 공익적 농업을 육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년간이나 투자를 했어요. 또 거기다가 법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와서 들어와가지고 또 뒤집박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 차례 이 정부가 흘러가는 3단계의 변화 과정이 있는데, 이 변화 과정에 대한 성찰을 현 단계에서 학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반성을 하고 나서 연구자도 마찬가지, 농경민 연구자들도 이걸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이관성 없이 이런 정책을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반성을 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 25년 정책을 싸잡아서 이건 다 엉터리라고 치우고 우리가 새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자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25년 역사를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것에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도 그렇고 정부는 또 그렇다 치지만 농경연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이건 아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이제 세월의 변화가 있어서 94년도에 그러면은 변명 삼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이라는 것을 유기농업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일을 시작을 하고 이걸 도입하는데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기농업 육성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 유기농업에 대한 용어를 절대로 못 쓰게 하고 반대하는 집단이 솔직하게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였어요. 증상시대에 쌀 농사를 한 톨이라도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무슨 쓸데없이 농약을 줄이게 하고 적게 쓰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입법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러나 이것을 그러면은 워낙 이것이 거세게 나오니까 타협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타협인데 그래서 환경 보전형 농업이다. 그래서 환경 농업이라고 타협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유기농업도 들어가고 저농약이라는 것을 그래서 문착을 했어요. 인정해 줍니다. 그 당시에 농업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게 저투입 농업을 하면서 저투입 농업이 농약을 적게 쓰고 비료도 적게 쓰니까 이것도 포함하자 그 카테고리에. 그래서 저농약이 들어가면서 타협적인 안으로 94년도에 최초의 법이 만들어졌던 것인데 오늘의 지금 25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제 이 단계를 다 뛰어넘을 때가 됐다. 유기농업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서 이걸 가지고 대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 또 하나의 변화는 당시의 식량 증산 정책 속에다가 무슨 환경농업이라는 걸 그때 또 하려고 하느냐. 환경농업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 지금. 증산이 급하는데 해가지고 지속 가능하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을 기존의 그러니까 증산 농정의 기존 틀 속에다가 억지로 이 젓가락 구멍을 뚫어서 환경 농업이라는 그 교두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 기존에 흘러가는 정책과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틈을 만들어 넣어서 우리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났더니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 개념으로 농경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뒤집어 엎자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흐름과 평가 속에서 앞으로 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지금 이런 얘기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발전적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데를 향해서 나갈 때라는 식으로 해서 모두를 끌어안고 나가려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과거 정책에 대한 그 흐름과 이런 전개 과정은 다 아무것도 모르고 묵살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치워버리고 지금 뭐 이렇게 싸잡아서 쌀 직불제 뭐 이런 거 다 없애서 뭐 직불제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 공익청 직불제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저항에 붙이고 그것도 발전을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논의에 지금 중요한 정한점을 만들어 놓은 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만 인증을 했던 게 아니라 코덱스에서 유기농 인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전 세계로 하여금 유기농이란 말을 쓰려면 코덱스 기준을 따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전 세계가 포함되어서 다 유기농 인증 제도를 도입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부시고 나오는 게 아이폼 자체가 부시고 나왔다면 아이폼이 그걸 따랐다가 아이폼도 이번에는 부시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폼 3.0의 그 의미를 다시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다 환경농업의 발전 방향을 새로 세울 때다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하신 분들이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다른 분은 아니고 이상희 과장님이 딱 1분만 정책 주체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실천해야 될 사람은 제가 마이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그 중점을 두고 할 일을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업법 정의를 개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거에 따라서 대국민 홍보를 관점을 우리 강정하 회장님 그다음에 김기흥 충남용역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는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그다음에 환경보전 가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인정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태까지 정부가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이 관점을 이제 바꿔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최양호 수석님 말씀하시는 아이폰 6 3.0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가정 중심의 인증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와 토론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정책 담당자, 연구자, 생산자,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하고 하는 또 통합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